네, 반갑습니다. 안델리입니다. 오늘은 저는 뭐 많은 지표들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한국은 대기업이라고 봅니다. 뭐 대기업들이 흔들리면은 정확히는 국가 경쟁력을 지금 다 대기업한테 몰빵시켜 놓은 상태예요. 대기업들한테 모든 경쟁력을 다 몰아준 상황이거든요. 뭐 세금부터 투자부터 중소기업의 어떤 인력 구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대기업의 원가 경쟁력과 영업이익을 위해서 지금 다 희생이 되고 있는 구조인 겁니다. 근데 대기업을 위해서 희생해주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은 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일단은 대기업들 좀 회장들이나 CEO 레벨에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나 좀 그거를 말씀을 드릴까 하거든요. 우선은 뭐 그 최태원 이 사람이 SK 이제 그룹 회장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대한상의 또 회장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뭐 최근에 인터뷰한 게 수출 주도형 경제 모델을 바꾸고 국가적 차원의 인공지능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게임의 룰이 바뀌니 피나는 노력으로 수영 선수로 탈바꿈을 하거나 최소한 물속에서 씨름을 하자고 룰을 바꿀 수 있는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과거에는 씨름이었는데 이제 수영을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예, 여기서 피나는 노력으로 수영 선수로 탈바꿈을 하거나 최소한 물속에서 씨름을 하자고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뭐 룰을 바꿀 정도의 국가적 영향력은 없습니다. 예, 룰을 따라야 되는 국가인 거고요. 만약에 뭐 한국이 거대한 소비 시장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죠. 근데 한국은 이제 수출을 해서 해외 물건을 팔면서 돈을 버는 국가잖아요. 현재까지도. 그렇게 봤을 때는 한국은 룰을 잘 따라서 내 물건을 사줘하는 을이고 병인 거지 갑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갑은 내수가 큰 국가들이나 가능한 거예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일본 정도가 있겠죠. 그나마 일본도 뭐 대외 의존도가 물론 한국만큼은 절대 아니지만 뭐 미국에 비하면 높기 때문에 일본도 슈퍼갑이 아니죠. 사실 갑은 지구상에서 유일한 갑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모든 룰을 다 정할 수가 있죠.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걸 안 사겠다는데 사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이채태현 회장도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냥 얘기를 하시는 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주도의 관세 인상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인공지능의 빠른 기술적 변화라는 삼각파도가 우리를 덮칠 것이다. 그리고 수출 주도의 모델 보완, 글로벌 경제 연대, 내수 확대 등을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하면서 숱한 위기를 헤쳐나온 우리 경제의 저력에 비춰볼 때라고 합니다. 우선은 대응책이 총 세 가지죠. 수출 주도의 모델을 보완하자는 말인데, 사실 세 번째 똑같습니다. 내수 확대를 하자는 말인데 이것도 말이 안 되죠. 한국은 이제 초고령화 국가로서 노인 인구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에서는 소비가 커질 수가 없어요. 보통 내수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7천만 이상의 국민이 돼야 됩니다. 뭐 한반도의 통일 정도가 아니라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내수 확대 자체가 정책을 분명 국가는 쓰려고 하겠지만 지금 내수를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소득자들은 싹 다 지금 부동산에 물려 있어가지고 쓸 돈이 없고요. 사실 이거는 정부가 유도하는 것도 있죠. 부동산 P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소득자한테 연끌을 의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소득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들은 지금 내수를 활발하게 쓸 아마 여력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 연대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현재 글로벌 어떤 국가와 연대를 할 수 있나요? 한국은 물건을 이제 내수 생산보다 더 많이 수출하는 국가죠. 그러면 한국이랑 연대하는 국가는 연대가 의미가 있으려면 한국의 물건을 사주는 국가와 연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국가가 지금 모든 국가는 다 자기 과잉 생산된 물건을 팔려고 하지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뭐 한국의 투자, 아니 그래서 요즘 대기업들이 이제 투자와 어떤 그 시장을 거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너희 나라에 투자를 해줄 테니까 대신 너희 나라의 시장을 우리한테 줘라. 그래서 뭐 그런 국가들이 뭐 삼성 같은 경우에 베트남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를 더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사실은 뭐 한국이 이미 문재인 정권 때부터 중국의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동남아 쪽으로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도 막 인도네시아도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쪽 외교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지금 하는 말이는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미국은 소비 시장이잖아요. 현재 한국의 수출 1위가 미국인데 이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장을 찾아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뭐 사실 이게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당연히 모르겠지만 아마 한국한테 한국 물건을 사주는 만큼 더 많은 거를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뭐 그게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긴 하겠지만, 그래서 사실 이 최태원 회장 사실 이런 그런 회장이나 CEO 레벨에서는 보고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뭐 연구 자료도 많이 읽어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하는 게 생각하고 사람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떻게 돌아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의 성패를 가르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꾸는 거죠. 구조와 방향을 설정해서 실제 디테일하게 실행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거를 또 실제 이뤄내게 되는 권력이 중요한 건데, 근데 사실은 그게 될 가능성은 크지는 않죠. 물론 이제 이 최태원 회장의 말이 맞는 말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현재 한국의 어떤 상황에서는 이 최태원 회장의 말이 맞다고 봤을 때는 반대로 한국에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한국이 이걸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소리는 사실은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거를 다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보는 거고, 우리 같은 투자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확률이 높은데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확률이 물론 그렇게 되면은 좋겠죠. 뭐 우리가 태어난 나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뭐 굳이 망해봤자 우리한테 좋을 거는 전혀 없지만 좀 확률이 많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좀 개인의 영역에서 신중하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어닝 쇼크가 났는데 뭐 IR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중국과 출혈 경쟁이 있고 물류비 급등의 적자다. 그러니까 이제 LG전자가 가진 자회사가 많잖아요. 뭐 LG 이노텍도 있고 그런데 아마 이제 비용이 많이 증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LG전자가 매출은 지금 엄청 증가했거든요. 21년에는 한 74조였었는데 지금은 거의 88조가 됐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줄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출혈 경쟁과 물류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21년도 환율이 1,100 한 50원 정도였고 지금이 한 1,400원 정도가 되잖아요. 1,400원 초반인데 사실상 달러 기준으로는 거의 가격을 올리지 못했거나 굉장히 적게 올렸다는 말이 되는 거고, 반대로 비용도 달러로 나가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자면 경쟁력을 좀 잃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중국이랑 물류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LG전자 대표이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규칙이 없는 세상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할 상황이 표준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DX, AI 등 혁신 툴과 기술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비용을 줄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 원가, 운영 등에서 구조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을 더욱 정교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제품 개발 시간을 30%가량 단축해야 한다.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을 강화할 전략을 면밀히 살펴야 하고 모두가 관성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리인벤트를 이뤄내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 인건비 증가 속도를 줄이는 측면에서 임금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인원수는 적절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가능하면 외부 채용보다는 내부 인원을 활용하고 리스킬링을 통해 조직의 니즈와 개인 역량을 동시에 올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꾀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되게 재밌는 말이 있죠. 중국의 추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정을 한 겁니다. 지금 경쟁력이 중국 때문에 밀리고 있다는 거를 되게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제품 개발 시간이 30%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이죠. 이게 뭐 50%가 아니고 60%가 아니고 30%인 이유는 아마 중국 업체들의 제품 개발 속도와 비례를 했을 겁니다. 중국은 특히 이런 LG가 하고 있는 가전이나 이런 쪽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신제품이 사이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대비했을 때 한국의 어떤 이런 LG전자 같은 대기업이 제품 개발하는 속도와 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제품 주기를 더 빨리 당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 증가 속도를 줄여야 된다는 말은 반대로 이제 구조조정은 최대한 피하고 싶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여야겠다는 게 아니고 증가 속도를 줄여야겠다는 말인데 이제 기업들은 뭐 보통은 내년 1년치 계획은 되게 디테일하게 짜죠. 사업부별로 발표를 하고 이제 하는데 그래도 수뇌부에서는 그 전체적인 5년, 10년치 미래 현금흐름 같은 걸 다 미리 만들어 놓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매출이 증가하는 폭이 크지 않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증가 속도라는 거는 매출과 비례해서 증가를 합니다. 근데 매출이 별로 안 늘어나겠다는 건 너무 지금 관점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되라는 말은 줄이지는 않고 뭐 이렇게 막 인위적으로 사람을 내보내거나 연봉 삭감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지금 중국은 연봉 삭감을 엄청 공격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최근에도 어떤 중국의 엄청 좋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가 자기 연봉 믿고 연끌했다가 이제 대출을 못 갚아서 집이 날아가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는데 중국 기업들은 사람을 되게 쉽게 내보내고 연봉을 엄청 삭감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제 중국의 강력한 경쟁력에 맞서서 이제 이 대표이사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리고 또 여기서도 이게 문제가 외부 채용보다는 내부 인원을 활용한다는 말은 이제 결국 외부 인원을 들여오려면은 다른 회사에 스카웃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지금 이제 부담스럽다는 소리고 이제 뭐 외부의 어떤 새로운 사람 뽑아 달라는 어떤 부서의 요청 같은 거를 최대한 올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위에다가.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서 그냥 업무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어떤 역량이 필요하면은 우리가 DX랑 AR2 같은 걸로 알아서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사실 업무 효율과 부서의 새로운 관점이란 건 사실 외부 인원이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이런 인원들이 필요한데, 근데 이제 그거를 할 여력이 없다는 거고, 그냥 내부 인원들이 교육을 해서 해라라는 건데, 이거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물론 인건비를 억제하면서 손익은 좋아지는 거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안 좋을 수 있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이거는 CEO가 근데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니까, 뭐 제가 못 보는 더 많은 거를 이 CEO 레벨에서는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저는 이게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 이러한 관점에서 사실 LG전자 주식이 뭐 현재 좀 많이 폭락을 했지만 이게 매력이 있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물론 뭐 국장 주식이기도 하고 LG가 뭐 주식 이런 걸로 좀 안 좋은 게 있지만 그냥 현재 이런 경쟁력 같은 걸 봤을 때는 앞으로의 경영 방향은 이제 긴축인 거예요. 긴축이란 건 또 반대로 매출이 별로 안 나온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좋아 보이지는 않고 SK와 마찬가지로 되게 좀 부정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제일 큰 건 인건비인 거고. 근데 반대로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업계 최고 연봉을 받는 CEO 입에서 인건비가 나올 말은 아니다라는 거고. 뭐 연봉을 물가 상승률만큼만 올려줬나 봐요. 기본적으로 2% 정도를 올려준 거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조사장이 상반기 보수로 22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23년 동안에는 23억 원의 보수를 받았다라고 하고요. 뭐 근데 직원들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알겠죠. 본인부터 이제 뭐 연봉을 줄이고서 직원들을 까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건데. 근데 사실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대표가 뭐 10억, 20억, 30억 더 받는다고 해서 뭐 인건비에 크게 영향이 있는 건 아니죠. 결국에는 LG전자 같이 거대한 기업은 직원들 사실 인건비가 핵심인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3만 5천 명인데 이거 뭐
CEO가 뭐 사실 10억 받든 20억 받든 30억 받든 그거는 전체 비용에는 중요하지 않죠. 사실 좀 냉정하게 봐서는 그렇지만은 이제 반대로 결국 LG전자의 소비 가전은 중국에서 만든 제품들과 경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러면은 중국의 인건비가 뭐 평균 연봉을 보면은 1억 600만 원이라고 하네요. 근데 중국은 지금 얼마를 받을까요? 중국은 지금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받고 일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일 거 아니에요. 중국이 아무리 뭐 하이얼 뭐 그런 데라고 해도 그러면 사실 중국의 인력과 한국의 인력을 이렇게 1대1로 비교하는 거는 역량을 비교하는 건 되게 어렵긴 한데 저는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보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LG전자도 뭐 중국에서 많이 제품을 생산을 하고 뭐 OEM 같은 걸 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뭐 역량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근데 이렇게 큰 인건비가 거의 뭐 3배,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쟁사를 상대로 경쟁을 해내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다고 보이죠. 이제 CEO 레벨에서는 그런 걸 다 아니까 인건비에 대한 경고를 날린 건데 두 번째로는 아마 이제 임대료일 거예요. 물론 뭐 LG같이 자기 건물이 있는 기업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 이상은 보통 서울의 A급 오피스 빌딩을 임차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뭐 이쪽 그 GBD라고 하죠. GBD, 그다음에 CBD, YBD라 여의도 뭐 시청 그리고 뭐 강남 쪽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다른 쪽에 비해서. 근데 이제 이런 데에서 임대료 내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인건비와 같이.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를 엄청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은 아마 뭐 지금 서울 뭐 A급 지역은 아니라 한 B급, C급 지역 가면 임대료가 되게 저렴하잖아요. 뭐 A급에 비해서 보통은 B급, C급은 공실이 엄청 많기 때문에 특히 한 5년씩은 막 깎아주거든요. 엄청 거의 절반 가격 이상으로. 그러면 사실은 뭐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겠지만 왜냐면은 이제 사는 지역이 다 다양하잖아요, 직원들이. 그럼 이제 강남 같은 데는 교통이 잘 돼 있으니까 좋은데. 사실 뭐 마곡만 해도 제가 만약에 집이 뭐 경기 남부 어디 뭐 판교나 성남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 멀거든요. 근데 이제 성남에 있어도 강남이나 어디 뭐 시청이 막 갈만합니다. 뭐 과기버스 같은 게 잘 돼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막 마곡까지 가라고 하면 그만둘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를 감안하고서라도 아니면은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인력이 이탈을 고려해서라도 이제 최대한 이런 임대료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좀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고 뭐 대상그룹도 마찬가지고 특히 뭐 롯데도 마찬가지고 뭐 전부 다 이제 임대료 절감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뭐 그래요. 뭐 이게 뭐 24년도 정말 IMF급이었지만은 이제 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축소와 수축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한국의 엔진이죠. 한국이란 자동차의 엔진이 대기업들이고 트렁크 같은 거 뒷좌석은 이제 부동산인데 이 대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비용을 트렁크나 어떤 이런 것들에 결국에는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25년에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않을 것 같고 긴축과 수축으로 계속 갈 거다. 현재까지는 뭐 다시 턴어라운드를 하는 그런 방향성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4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뭘 할 건 아닌 것 같은 특히 한국에서는 네, 네 이상입니다.